이번 시간에는 2023년 올해 최고의 전시를 소개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인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된 명작들을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죠. 이미 많은 미술 애호가분들께서는 예매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6월 2일 금요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릴 영국 내셔널 갤러리 명화전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전시입니다. 한국과 영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영국 내셔널 갤러리의 소장 명화를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전시로 르네상스 시대 회화부터 관람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인상주의 회화까지 15세기에서 20세기 초 유럽 회화의 흐름들을 직접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는 영국 센트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시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1824년에 설립이 되었으며 13세기 중반부터 19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2300점 이상의 그림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과 함께 영국 최대의 미술관 중 하나로 영국 여행을 가시면 필수로 관람을 하셔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내셔널 갤러리는 작년에 전 세계에서 매스컴으로 보도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사본이 2022년 10월 14일 저스트 스톱 오일 캠페인의 환경운동가에 의해 전시 중에 토마토 수프를 공격받았습니다. 다행히도 플렉시 유리의 보호로 인해 그림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프레임에는 약간의 손상이 있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라파엘로, 티치아노, 카르바조, 푸생, 벨라스케스, 반다이크, 렘브란트, 고야, 터너, 토마스 로렌스, 마네, 모네, 르누아르, 고갱, 반 고흐 등 서양 미술 거장들의 명화 52전을 전시하는데요. 엘소와 아빠와 함께 전시에 만날 중요한 작품들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산드로 보티첼리의 성 제노비오의 세 가지의 기적입니다. 1500년경에 제작되었으며 당시의 주재료였던 우드 판넬의 템퍼라로 그렸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성 제노비우스가 주인공인데요. 성 제노비우스는 세례자 성 요한과 함께 피렌체의 수호 성인이었습니다. 그는 5세기에 그 도시의 주교였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여러가지 기적을 포함하여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요. 1487년과 1496년에 클레멘테 마짜라는 사제가 쓴 제노비우스의 공식 전기가 출판되면서 도시의 성자에 대한 경외심이 높아진 때였습니다. 그리고 1500년에 보티첼리는 마짜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세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인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시각적으로 연대순으로 보여주는 4개의 직사각형 그림 CG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한 작품이 바로 성 제노비오의 세 가지의 기적입니다. 성 제노비우스의 세 가지 기적과 같은 일부 장면에서는 건축물이 실제 도시의 건축물과 비슷하여 산피에르 마조레 광장과 같은 특정 장소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왼쪽은 제노비우스가 어머니를 학대하고 어머니에게 저주를 받은 두 젊은이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림은 갈리아의 고귀한 여인은 로마로 순례하는 동안 그를 주교에게 맡겼는데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노비우스는 그의 아들을 다시 되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은 제노비우스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눈먼 거지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의 그림 안에 다양한 스토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성 제노비오의 세 가지의 기적을 꼭 관람하셨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보티첼리는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그의 대표작인 비너스의 탄생을 보시면 다들 아 하실 겁니다. 그의 그림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후기의 작품에도 불구하고 후기 이탈리아 고딕과 일부 초기 르네상스의 그림의 선형적인 우아함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초상화도 많이 그렸는데요. 몸통 위로 초상화를 그리는 게 특징입니다. 그의 가장 비싸게 거래된 작품도 역시 초상화입니다. 2021년 1월 소더비즈 뉴욕 경매에서 출품이 되었고요. 9천만 달러가 넘게 낙찰이 되었네요. 다음은 라파엘로의 알도브란디의 성모 작품입니다. 성모 아기예수 유아 세례자 요한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 트리오가 라파엘로가 그린 많은 그림 중에 하나의 구도입니다. 가베 마돈나는 피라미드 구성을 가진 라파엘로의 여러 마돈나 중 하나입니다. 이 장면은 창문을 통해 로마 풍경을 배경으로 방 안에서 진행됩니다. 창문 사이의 어두운 기둥은 벤치에 앉아있는 동정녀의 밝은 얼굴을 돋보이게 합니다. 아기 예수는 성모 마리아의 무릎에 자연스럽게 앉아있고 성 요한이 그의 미래의 수단의 상징인 카네이션을 건네줍니다. 이 그림은 달콤함, 우아함, 아름다움 및 기교로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링 후광만이 인간적이지 않은 것을 암시합니다. 라파엘로가 로마에서 예술가로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가베 마돈나의 구성 측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기인한 마돈나 리타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시골이 내다보이는 두 개의 창 앞에 인물의 초상화 형식과 버진의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라파엘로는 이탈리아 마르케 지방의 우르비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화가이자 지성인인 조반니 산티의 아들이었고요. 라파엘로는 젊어서부터 조형과 감정빛, 공감 표현 문제까지 두루 연마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16세에 그를 대가의 반열로 올려놓았는데요. 1504년에 그는 미켈란젤로와 다빈치가 있는 피렌체에 이주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제작하였고요. 1508년에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름을 받아 로마로 간 그는 그의 대표작인 아테네 학댕이 포함되어 있는 프레스코 연작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청의 건축가 회화, 장식 등 미술 분야에 관한 감독 책임을 맡고 있던 라파엘로는 37세 일기에 갑자기 요절하게 됩니다. 그의 위대함을 알아보고 교환치기를 내리려 했던 추기경 레오 10세는 라파엘로가 요절하자 그를 애도하면서 국가장을 치르게 합니다. 라파엘로는 현재 로마의 판테온에 묻혀있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라파엘로의 작품의 가치는 정말 엄청난데요. 현재 드로잉 페이퍼 정도의 작품만 출품이 되었고 최고가가 4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다음도 엄청난 작가의 작품이 기다리고 있네요. 바로 카르바조의 도마뱀에 물린 소년입니다. 음악 연주자들, 루트 연주자, 병든 바쿠스 신, 도마뱀에 물린 소년 등에 등장하는 소년들은 모두 카라바조의 동성애적 취향으로 비롯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카라바조가 동성애자였다는 설의 진원지는 도마뱀에 물린 소녀의 해석에서 비롯되는데요. 델몬테 추기경의 화시에서 그렸던 다른 작품들과 비슷한 화풍을 보이고 있는 도마뱀에게 물린 소녀는 사실 노골적의 성적 묘사가 가득합니다. 꽃병에 꽂혀있는 장비다발을 만지다가 그 속에 숨어있는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의 놀란 표정이 마치 무엇인가 겁에 질려 움츠리고 있는 여성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순간 포착된 등장인물의 심리적 변화를 탁월하게 묘사하던 카르바조의 재능이 그 소년을 여성으로 둔갑시킨 점이고요. 놀란 소년의 오른쪽 귀에 꽂힌 장미는 로마 사람들의 동성애적 취향을 공개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며 도마뱀에게 물린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역시 성적인 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속어적 의미의 가운데 손가락을 물고 있는 도마뱀도 이탈리아에서는 남성의 성기를 온유적으로 암시하는 말입니다. 본명은 미켈란젤로 베르시지만 현재 그의 이름은 카르바조가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로파 도입 이전에 이탈리아 10만 리라에 사파되기도 하였고요. 카르바조의 그림은 단순히 당대의 인기작 수준을 넘어 유럽 미술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는데요. 바로크 회화의 개척자가 바로 카르바조이며 미술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예술적 성취를 이룬 화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망 이후 오랫동안 묻혀있던 이유는 그의 생애가 가히 한편에 피카레스크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막장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카르바조는 다채롭고 화려한 르네상스 회화들과 달리 어두컴컴한 배경 속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극단적으로 명암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키아로스쿠로의 기법의 개척자였으며 그의 회화는 당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그의 회화 기법은 루벤스, 렘브란트 등 후대의 바로크 화가들에게 또 큰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의 인물 묘사는 이상적이고 정형화된 르네상스의 인물 묘사와 달리 매우 사실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며 역동적인 구도로 생생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또한 그가 그린 예수나 사도의 얼굴은 카리스마와 근엄함이 넘치는 대신에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촌부의 얼굴 그대로이며 표정에도 인물의 기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선지자들은 카르바조의 그림이 신선모독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06년 결국 그는 살인사건을 저지르는데 로마에서 소문난 양아치였던 라노치오 톰바손이라는 사람과 다투다가 그를 찔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카르바조 덕분에 르네상스의 시기가 끝나고 본격 바로크의 미술시대가 도래하게 되고요. 카르바조 당대에는 동명의 거장과 더불어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이 위대한 예술가를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가 같은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전환점을 마련한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이 워낙 막장이었기 때문인지 죽은 후에도 거의 잊혀져 버렸으며 그의 이름이 다시 빛을 보기 위해서는 20세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음 그림도 역시 엄청난데요. 렘브란트 판 레인의 63세 자화상입니다. 이 작품은 16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 작품 중 하나이며 1669년 10월 사망하기 몇 달 전에 그린 약 80점의 자화상 연작 중 마지막 작품 중 하나입니다. 1851년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렘브란트는 모피칼라와 베레모가 달린 짙은 붉은색 코트를 입고 손을 꼭 쥐고 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자신을 묘사합니다.
그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로 네덜란드의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임은 물론 유럽 미술사에서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며 특히 네덜란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입니다. 자의적으로 빛과 어둠의 강한 대비를 만들어내는 키아로스크로를 능숙하게 사용한 스타일의 특징이며 정교한 구도와 더불어 인물의 탁월한 묘사로 오묘한 인간의 감정을 담아내고자 했던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힘으로 유명세를 얻었지만 말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탄탄대로를 걷던 그가 갑자기 가난해진 이유는 1642년 그림 야경 때문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자경단 회의의 의뢰를 받아 그린 이 작품은 주인공과 둘러싼 여러 인물들의 극적인 연출로 오늘날에는 명작으로 평가되지만 당시 단체의 기념사진으로 의뢰했던 자경단 입장에서는 단원들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림 속 상황은 암스테르담 야간 순찰을 앞두고 분주한 자경단원들과 지휘관의 모습입니다.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인공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조연처럼 보이는 그림에 호평을 쏟아냈는데요. 그들의 호평은 단순히 하나의 그림에 대한 비난으로 끝나지 않았고 암스테르담 전체에 그에 대한 호평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림 주문도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어졌고 동시에 아내 사스키아가 사망하면서 사치스러웠던 렘브란트의 생활은 결국 파산을 선고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네요. 렘브란트의 그림들은 극적인 명암법과 인물 배치 구도로 21세기까지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빛과 어둠의 대비를 너무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의 그림들은 그를 17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화가 중 하나로 내세울만 합니다. 다음은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도 나왔던 고야의 작품인데요. 당시의 고야 작품은 아들을 잡아먹는 아버지로 결말의 복선을 암시했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의 작품은 이사벨 데 포르셀 부인의 작품입니다. 도나 이사벨 데 포르셀은 카스티아 공의회 멤버인 돈 안토니오 데 포르셀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림 속의 그녀는 안달루시아 지역의 드리스를 입고 있는데 흡사 무대 위에 배우 같은 느낌입니다. 정수리를 꽃처럼 부풀린 만티아가 유독 마음에 드는 그림이고요. 아키포 자세로 팔을 휘두르는 결단력 있는 몸집과 자신감이 돋보입니다. 눈과 머리카락은 옅은 갈색이고 피부는 창백하며 몸은 약간 왼쪽으로 돌리고 머리는 반대쪽으로 돌려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고야는 구성에 보조 대상을 추가하지 않고도 사실성과 깊이를 달성합니다. 이 그림의 독특한 측면 중 하나는 여성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왼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부분 고야의 그림의 경우입니다. 고야는 스페인 화가로 1746년 출생, 1828년 사망한 낭만주의의 대표 아티스트입니다. 마드리드 1808년 5월 3일, 거인, 아이를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등의 작품으로 유명하고요. 부유했지만 고통스러웠던 삶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광기와 어두운 면이 드러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거친 선을 사용하면서도 질감을 농밀하게 표현하는 붓톤치가 인상적으로 유럽 미술의 역사에서도 상당히 개성적인 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로코코 양식의 영향을 받아 화사한 귀족적 화풍을 가진 궁정화가였지만 병으로 후천적인 청각장애를 얻으면서 외부인과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집인 귀머거리 집에 틀에박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린 그림은 점점 더 선이 거칠고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검은색 바탕, 기괴할 정도로 일그러진 사람들의 형상과 얼굴, 우울한 주제의식 때문에 검은 그림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종교재판으로 궁정 화가의 지위를 잃고 청력을 잃은 채 병 재발에 불안감과 더불어 당시의 유럽 전역에 일어나는 침략과 전쟁에서 인간의 관계를 지켜보며 인간에게 극도로 혐오감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비관주의가 그의 화풍을 바꾼 것입니다. 그 후 꾸준히 사회 비판적 작품을 내게 되었는데 주로 평범한 사람들의 무지한 모습과 그것을 이용한 높은 분들의 암적인 모습을 다뤘습니다. 고야의 일화 중 하나로는 1770년 마드리드를 떠나 이탈리아 로마로 여행을 왔는데 이때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동꼭대기까지 장비 없이 맨몸으로 올라갔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너무나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도 소개합니다. 해당 작품은 1889년에서 90년 사이에 정신과 환자로 있을 때 그린 작품 중 하나입니다. 세인트 폴드 마솔 병원에 있는 동안 반 고흐는 버려진 병원 정원의 자연을 그렸습니다. 그는 무성한 풀밭에 작은 지역을 내려다보며 스케치했으며 이 작업에서는 작은 흰색 나비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정신적 또는 감정적 상태에 대해 추측할 수 없지만 정원을 보는 사람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며 말 그대로 침울한 시선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길게 뻗은 잔디 너머로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가늘고 먼 오솔길과 갑자기 잘려진 나무들의 시작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무언가 고독한 느낌을 들게 해주는 이 그림을 그리고 고우는 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 하나로 그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마저 학생 시절 교과서에서 보았기에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만큼 옥션에 출품되면 반 고흐의 독특한 도상들은 1억 달러가 넘게 낙찰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의 작품을 아예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작가의 드로잉은 40만 달러에 낙찰이 되기도 하니깐요. 하지만 드로잉으로는 고흐의 작품을 소장하기가 아쉽기도 합니다. 이번 내셔널 갤러리 관람대 방문에서 감상하는 방법 말고는 딱히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드 모네의 붓꽃입니다. 해당 작품은 모네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의 경력이 후반 단계에서도 그는 여전히 예술가로서 발전하고 있었고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모네가 비평가들에서 영원히 존경을 얻는 많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80이 가까이 되는 나이에도 아이리스와 함께 좀 더 친해지고자 이사까지 할 정도로 그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보라색 및 파란색 음영으로 가장자리 주변에 미묘한 테두리가 있는 보라색 홍채가 특징입니다. 모네는 프랑스의 화가로 인상주의의 창시자며 1840년에 출생하여 192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화가로 손꼽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대상을 뚜렷하고 명확히 표현하는 전통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빛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대상의 색과 형태를 포착하여 인상주의로 당대 미술계에 새로운 움직임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다른 인상파 화가들조차 빛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 집중해서 대상 자체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무게감이나 떨어진다라는 인상주의의 한계를 자각하고 화풍을 바꿀 때까지도 그만은 끝까지 인상주의 화풍을 고수했습니다. 인상주의를 시작하고 인상주의를 끝까지 지킨 실로 인상파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인물, 오늘날 인상파라고 말할 때 떠올리는 작품의 대부분이 바로 그의 작품입니다. 모네는 지금까지 소개한 작가들과 다를 게 없이 약 1억 달러까지 낙찰이 되었네요. 이상으로 내셔널 갤러리 소개와 전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40점이 넘는 작품들이 있으니 감동할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핫한 전시기에 예매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